조선 선조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남쪽 고을 고려현의 하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의원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의술은 신기에 가까워 쇠약해진 노인의 맥을 짚어 기력을 되찾게 하고 열병으로 앓는 아이의 이마에 침을 놓아 단잠을 이루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화타라 칭송하며 깊이 따랐다. 허나 백성들이 그를 진정으로 존경한 까닭은 비단 그의 신묘한 의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진의 심성은 비단결처럼 곱고 마음씨는 샘물처럼 깊어 약값을 낼 돈 없는 가난한 이들을 보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약재를 내어주고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에게는 제 밥을 덜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자한 사람이었다. 그의 의원 문턱은 밤낮으로 앓는 이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문지방을 넘나드는 희미한 등불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작거리의 소음이 잦아드는 늦은 오후였다. 약초를 구하러 나섰다 돌아오던 하진의 발걸음이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문득 멈추었다. 흙먼지 낀 길가에 한 남자가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행색은 남루하기 그지없었고 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살갗에는 시퍼런 멍과 긁힌 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역병이라도 올물세라 코를 막고 자리를 피하거나 혀를 차며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듯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하진의 눈에는 그저 고통받는 한 생명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가 남자의 맥을 짚었다. 열기는 불덩이 같았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하진은 제 몸보다도 커 보이는 약상자를 내려놓고 기진맥진한 사내를 등에 둘러맨 채 자신의 의원으로 향했다. 의원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럽게 사내를 침상에 눕히고 상처를 살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와 몽둥이에 맞은 듯한 멍 자국이 뒤섞여 있었다. 하진은 맑은 물로 상처를 닦아내고 정성껏 약초를 찧어 발라준 뒤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동여주었다. 밤이 깊자 사내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다. 하진은 미리 쑤어둔 미음을 그릇에 담아 손수 떠먹였다. 몇 숟갈 뜨지 못하고 다시 정신을 잃는 사내를 보며 하진은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사내는 온전히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이 관아에 속한 노비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쳐 나왔노라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원통함과 두려움이 짙게 서려 있었다. 하진은 그 눈빛을 보고 더는 사연을 캐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몸이 나아질 때까지 여기서 쉬라 이르고는 다시 약을 다릴 뿐이었다. 그것이 훗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비극의 씨앗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베푼 순수한 의원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다.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깨고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가까워졌다. 이윽고 섬뜩한 횃불의 그림자가 하진의 의원 창호지를 어지럽혔다. 문을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쇠붙이로 대문을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하진이 놀라 문을 열자 칼과 몽둥이를 든 관군들이 흉흉한 기세로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다짜고짜 하진을 도망 노비를 숨겨준 역적으로 몰아붙이며 포승줄로 그의 몸을 올감했다. 놀라 뛰쳐나온 늙은 어머니와 아내 또한 죄인의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거칠게 끌려나갔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요? 하진이 절규했지만 관군 대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내 놈의 죄는 내 놈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역적의 소굴이니 흔적도 없이 깨끗이 치워버려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군 하나가 손에 든 횃불을 처마 밑에 쌓아둔 마른 약초 더미에 던졌다. 마른 약초는 순식간에 불길을 집어삼켰고
불길은 요사스러운 뱀처럼 기둥을 타고 올라 집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하진은 포박당한 채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 시뻘건 화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거동이 불편했던 늙은 어머니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아들의 눈앞에서 쓰러져 갔다. 그 순간 하진의 세상도 함께 재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이 남긴 것은 시커먼 재더미와 폐허의 정적뿐이었다. 동이 틀 무렵 자욱한 연기 속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하진은 재더미 속에서 불에 그슬린 밧줄을 끊어내고 망연자실하게 무릎을 꿇었다. 간밤에 화마가 핥고 간 기둥은 숯덩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고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약재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그의 발치에는 어머니의 싸늘한 유품이 흰천에 덮여 있었다. 어머니의 온기 대신 스며드는 축축한 잿가루의 냉기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옥에 갇힌 아내의 겁에 질린 얼굴이 눈앞을 어른거렸고 한순간에 만인의 존경을 받던 의원에서 역적으로 내몰린 자신의 기구한 신세가 기가 막혔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탄내가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하진은 차갑게 식은 재를 한 줌 움켜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재를 보며 그의 두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터뜨렸다. 어머니의 원통한 죽음과 아내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재더미 위에 엎드려 제 영혼을 걸고 잔혹한 복수를 이루리라 굳게 맹세했다. 그날 이후 고려현에서 의원 하진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스스로의 얼굴에 예리한 돌조각으로 깊은 상처를 냈다. 한때 인자함과 총기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흉측한 흉터와 깊은 그늘로 뒤덮였다. 그는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지팡이 하나에 몸을 의탁한 채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떠돌이 점쟁이로 자신을 위장했다. 어질고 착했던 의원 하진은 재더미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이름 없는 그림자뿐이었다. 그는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을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정처 없이 전국을 유랑하며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소문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하진은 비를 피하기 위해 길가의 외딴 주막에 몸을 들였다. 눅눅한 집냄새와 막걸리 시큼한 내가 뒤섞인 주막 안은 등불빛이 희미했다. 한쪽 구석에서 향상을 담은 작은 상자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눈먼 여인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젖은 몸을 말리며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조용히 고개를 그가 있는 쪽으로 돌렸다. 나그네께서는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한 지적이었다. 하진이 경계심을 품고 그녀를 바라보자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대가의 등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노파의 영혼이 보입니다. 그 가련한 혼이 달빛이 가장 서럽게 오는 밤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윤옥이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 오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처럼 맑고 고요했지만 그 내용은 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완벽히 숨겼다고 자부했건만 눈먼 여인은 어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단 말인가? 그 기이한 여인 윤옥의 말을 들은 그날 밤, 하진은 꿈에서 재더미가 된 집터를 다시 보았다. 불길 속에서 어머니의 서러운 곡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더니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그의 귓속에 기이한 이명이 맴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끔찍했던 기억의 후유증이라 여겼다. 며칠 뒤 저작거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관아에서 매를 맞으며
억지로 거짓 자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억울함에 몸부림치던 사내의 모습이 불길 속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하진의 머릿속이 깨질 듯 아파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거짓을 고하는 사내의 심장 소리가 아닌 그를 신문하는 관장의 심장 소리가 끔찍한 불협화음이 되어 그의 귀속을 파고들었다. 하진은 이 섬뜩하고도 신비한 능력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원혼이 자신의 한탄에 응답하여 내려준 하늘의 도구이자 저주임을 직감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서자 그는 마침내 비극이 시작된 땅 고려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잿더미만 남은 집터와 싸늘한 어머니의 무덤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으나 그는 복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아픔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었다. 점쟁이로 위장한 그는 관아 주변을 맴돌며 촐로들에게 말을 걸고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아전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허름한 행색과 흉터진 얼굴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사람들은 떠돌이 점쟁이 앞에서 쉽게 입을 열었고 하진은 그들의 말과 심장 소리를 대조하며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하진을 어질고 훌륭한 의원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나 관아의 압박에 못 이겨 누구도 감히 그의 억울함을 입에 담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하진은 거대한 공포가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작거리에서 운명처럼 한 사내와 마주쳤다. 비록 세월이 흘러 얼굴은 조금 변했지만 그 흉포한 눈빛과 거친 말투는 잊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의 집에 들이닥쳐 불을 질렀던 관군 중 하나였다. 하진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점을 보는 척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탁한 막걸리 한 사발을 권하며 관상의 실마리가 가득하니 혹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시오 하고 슬쩍 운을 띄웠다. 병사는 처음에는 그를 귀찮은 늙은이 취급하며 손을 내저섰다. 하진이 끈질기게 말을 붙이며 그때의 역적위원 사건에 대해 넌지시 물었다. 그 순간 병사의 얼굴이 굳어지며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하진은 그 공포스러운 울림을 놓치지 않고 나직이 읊조렸다. 밤마다 꿈에 불타는 집과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시오. 그 말에 병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격렬한 고동이 모든 것을 실토했다. 하진이 구해주었던 그 사내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역병 치료약을 빼돌린 자들의 비밀을 엿본 자였음을 하진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성광처럼 터져나왔다. 마침내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낸 순간이었다. 역병 치료약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은 하진은 조사의 방향을 그곳으로 집중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역적으로 몰리기 몇 달 전 고려현에 지독한 역병이 창궐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정에서 구휼미와 함께 귀하디 귀한 약재를 대량으로 내려보냈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약재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병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저 약재가 부족한 탓이라 여겼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하진은 먼저 관아의 약재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에게 접근했다. 그는 점을 쳐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역병이 돌던 시절의 약재 출납 기록을 보고 싶다고 넌지시 청했다. 아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낡은 장부를 내어주었다. 장부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조정에서 내려온 약재의 수량과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수량이 정확히 일치했다. 아전은 보시다시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깨끗하지 않습니까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하진의 귀에는 그의 말이 역겨운 소음으로 들렸다. 아전의 심장은 마치 수렁에 빠진 수레바퀴처럼 덜컹거리며 탐욕스러운 거짓의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하진은 그의 심장 소리를 통해 장부가 정교하게 조작되었으며 빼돌려진 수많은 약재가 암시장을 통해 다른 고을의 부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려나갔다는 추악한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전의 심장 소리는 공포에 떨면서도 자신은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이며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는 사실 또한 암시하고 있었다. 하진은 이 모든 검은 거래의 정점에 고려현의 현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고려현 현감은 평소 인자하고 청렴한 목민관으로 행세하며 백성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늘 백성을 자식처럼 아낀다며 역설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연극까지 벌이곤 했다. 그러나 하진의 특별한 귀에는 그의 모든 말이 위선으로 가득 찬 불협화음으로 들려왔다. 그의 심장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냉혹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진은 조사를 계속하며 더욱 끔찍한 사실에 도달했다. 이 음모에는 현감뿐만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제사장과 법을 집행해야 할 법관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제사장은 역병이 하늘의 노여움 때문이라며 백성들을 현혹하여 진실에서 눈을 돌리게 했고 법관은 현감의 범죄를 눈감아주며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고려현이라는 거대한 거미집의 중심에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독거미들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진이 구해주었던 그 남루한 사내는 그들의 끔찍한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고발하려다 누명을 쓰고 쫓기던 의로운 자였던 것이다. 현감 일당이 그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제거하려 했던 것은 입막음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붙인 이유는 단순히 도망자를 숨겨주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평소 백성들의 깊은 신망을 얻고 있던 자신을 현감의 반대 세력으로 여겨 이 기회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본보기로 삼아 공포심을 심어줌으로써 민심을 휘어잡으려는 현감의 교활하고 잔인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선행이 결국 저들의 거대한 음모에 가장 편리한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달은 순간 하진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심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현의 현감이 주관하는 성대한 액막이 제사가 열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역병의 망령을 완전히 몰아내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명분이었으나 하진은 그것이 백성들의 눈을 속이고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역겨운 위선임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추악한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며칠 밤낮으로 고심 끝에 하진은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용하다고 소문난 도사로서 완벽하게 위장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인물로 스스로를 추천했다. 그의 흉터진 얼굴과 세상을 초탈한 듯한 기묘한 분위기는 현감과 아전들의 눈을 속이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하진을 그저 신통한 능력을 지닌 늙은 떠돌이로 여길 뿐 감히 제더미 속에서 사라졌던 그 의원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제사날과나 앞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백성들로 가득 찼다. 하늘을 찌르듯 높은 제사상이 차려지고 짙은 향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하진은 흰 도포를 입고 제단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현감과 그의 수하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었다. 제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제사장의 충분 낭독이 끝나자 마침내 하진이 나설 차례가 되었다. 그는 신비로운 주문을 읊조리는 척하며 천천히 현감에게 다가갔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사도의 앞날을 점쳐 기륭화복을 알려드리고자 하옵니다. 하진이 현감의 손을 잡고 그의 운세를 봐주겠다고 청하자 자신의 치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현감은 으쓱하며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현감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불협화음은 이전까지 들었던 그 어떤 거짓의 소리와도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백성의 피를 탐하는 굶주린 이리의 울음소리, 무고한 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의 사나운 심장박동, 그리고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 떨면서도 희열을 느끼는 탐욕의 소리가 뒤섞여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하진의 귀전과 영혼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바로 이자였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아내를 옥에 가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흉이 하진은 분노로 피가 역류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현감의 손을 더욱 굳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는 제단 아래 모인 수백의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하늘이시여, 이자의 심장이 백성의 피눈물로 가득 차 있나이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제단의 장례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당황한 현감이 손을 빼려 했지만 하진은 쇠사슬처럼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진실을 실토했던 병사의 증언과 조작된 약재 기록의 모순을 조목조목 근거로 대며 현감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시작했다. 이놈! 미친 도사놈이 감히 누굴 모하는 것이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찢고 당장 목을 베어라. 정체가 탄로난 위기에 처한 현감이 새파랗게 질려 악을 썼다. 그가 명을 내리자 주변에 숨어있던 관군들이 칼을 빼들고 하진에게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그를 줄곧 지켜보던 하얀 소복의 여인이 비명과 함께 몸을 날렸다. 하진을 향해 내리치던 서슬퍼런 칼날을 눈먼 여인 윤옥이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것이었다. 컥! 윤옥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하얀 소복이 순식간에 선혈로 물들었다. 하진을 베려던 칼은 그녀의 가슴을 깊숙이 꿰뚫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춘 제단 위, 하진은 쓰러지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윤옥은 마지막 남은 희미한 숨결을 모아 하진의 귀에 속삭였다. 저는 사도께서 빼돌린 약재의 진실을 고발하려다 억울하게 죽은 그 죄수의 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에서 피로 젖은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 하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목숨과 바꾼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윤옥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비밀 장부였다. 하진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치자 그 안에는 현감이 빼돌린 약재의 정확한 종류와 수량, 그것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으며 그 검은 거래로 얻은 재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가 쌀 한 톨, 돈 한 푼 오차도 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다. 장부의 내용이 큰 소리로 낭독되자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여 사태를 지켜보던 백성들의 얼굴에 인해 경악과 분노가 떠올랐다. 자신들과 가족들이 역병으로 죽어가던 그 시각, 저 위선적인 목민관이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은 약을 팔아 제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천하에 죽일 놈을 때려 죽여라.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분노한 백성들은 농기구와 몽둥이를 들고 제단으로 몰려들었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현감과 그의 수하들은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사건의 전말은 암행어사를 통해 조정에까지 소상히 알려졌다. 진상을 파악한 임금은 크게 노하여 즉시 조를 내렸다. 고려현 현감은 파직 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의 범죄를 도왔던 제사장과 법관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머나먼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하진은 마침내 모든 누명을 벗고 의원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았다. 옥에 갇혀 고초를 겪던 그의 아내도 무사히 풀려나 남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잿더미가 되었던 집터에 다시 작은 의원을 세웠고 악인들은 그들이 탐냈던 재물은 물론 소중한 목숨까지도 잃고 말았다. 정의는 뒤늦게 제자리를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흘려야 했던 무고한 피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하진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깊은 슬픔이 자리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윤옥의 장례를 친부모의 장례처럼 정성껏 치러주었다. 양지바른 언덕에 그녀의 작은 무덤을 만들고 봉분가에는 그녀가 팔던 향처럼 은은하고 맑은 향기를 내뿜는 난초를 여러 폭이 심어주었다. 그는 다시 의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의 의술은 여전히 신묘했지만 병자들을 대하는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온화함에 더하여 인간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연민과 지혜가 서려 있었다. 그는 전보다 더 성심성의껏 백성들을 돌보았고 고려현 사람들은 비극을 딛고 일어선 그를 더욱 깊이 존경하고 의지했다. 어느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던 날, 하진은 아내와 함께 어머니와 윤옥을 기리기 위해 마을 뒷산의 대숲을 찾았다.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대잎을 스치며 사각사각 노래를 불렀다. 그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고 대숲 한가운데에 놓인 바위에 걸터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복수를 맹세했던 잿더미 위에서의 그날부터 거짓의 소리를 들으며 고통스러워했던 수많은 밤, 그리고 윤옥의 피로 얼룩졌던 제단의 그 순간까지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과 복수심에 불타던 분노.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 뒤 찾아온 허탈함까지. 그는 그 모든 감정을 바람에 실어 조용히 떠나보냈다. 바로 그때였다. 대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하진은 아주 나지막하면서도 생경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의 귀에 저주처럼 맴돌던 거짓 슬픔은 자들의 삐걱거리고 불길한 심장 소리가 아니었다. 두근두근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며 깊은 잠에 든 아기의 숨소리처럼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였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심판하고 단죄하는 저주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원한이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억울하게 쓰러져간 영혼들이 마침내 평안을 찾았음을 알리는 하늘의 위로와도 같았다. 어머니의 영혼도, 윤옥과 그녀 아버지의 영혼도, 그리고 역병으로 쓰러져간 수많은 가여운 넋들도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고요한 안식에 들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 평화로운 고동이 귓가를 맴도는 순간, 하진은 자신의 영혼을 올가매던 길고 긴 복수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으나 그것은 더 이상 피눈물이 아닌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 후로 하진의 귀에는 다시는 거짓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의원으로 돌아가 자신을 굳건히 믿고 기다려준 아내와 함께 남은 생을 아픈 이들을 돌보는데 온전히 바쳤다. 그리고 고려현 사람들은 그가 평온을 되찾았던 그 대나무 숲을 의원의 숲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숲을 거닐 때마다 대잎 사이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속에서 진실을 위해 희생한 고귀한 영혼들을 기리고 모든 것을 잃고도 끝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던 한 의원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때로는 감당 못할 비극을 부를 수도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세는 피 한 방울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마련이니 진실은 희생을 딛고서라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만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느니라.